환율은 숫자로만 보이면 단순하다. 그러나 그 숫자는 국가의 체력과 신뢰, 그리고 개인의 삶을 동시에 흔든다.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환율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 유럽의 성장 둔화, 신흥국의 통화 불안이 서로 얽히며 자본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화 가치는 무기가 되고 금리는 방패가 되며 유동성은 생존을 가르는 산소처럼 작동한다. 한국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원화 환율의 작은 흔들림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의 원가 구조를 바꾸며 가계의 대출 부담을 조용히 키운다. 외환 시장은 늘 차분해 보이지만 위기는 언제나 평온 속에서 시작된다. 숫자가 갑자기 폭등하기 전 시장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낸다. 금리 차가 벌어지고 CDS 프리미엄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외국인 자금 흐름이 방향을 바꾼다. 이 모든 변화는 뉴스의 헤드라인보다 먼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다. 월급의 체감가치 장바구니, 물가주택 대출 이제서 사람들은 이유를 모른 채 압박을 느낀다. 환율 전쟁은 국가 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장은 개인의 삶이다. 그리고 지금 그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여러분은 지금의 환율 전쟁 속에서 한국 경제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분석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징후가 먼저 나타난다. 환율이 하루 이틀 급등하기 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금리 환경이다. 글로벌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한국과 주요국 간 금리 차가 벌어지면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본능을 드러낸다. 이때 외환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외국인 채권 자금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에서는 환차손을 우려한 매도가 늘어난다. 동시에 CDS 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하며 국가 위험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알린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환율 불안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진다. 중앙은행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 신호를 강화하면 대출 금리는 다시 한번 가계를 압박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는 둔화되고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루게 된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당시에도 환율은 마지막에 폭발했을 뿐 그 이전에 이미 금리 유동성 신뢰의 균열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지금의 상황 역시 숫자 하나만 보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기의 징후는 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난다. 환율 위기가 작동하는 방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은 자금의 흐름과 신뢰의 이동에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통화는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수익을 담는 그릇이 된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는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국가는 자본 유출 압력에 노출된다. 이때 환율은 결과이자 신호로 작동한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는 즉각 반응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 기업의 비용 구조를 압박한다. 기업은 이를 가격에 전가하려 하고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동시에 외화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과 금융기관은 환율 변동성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상환 가능성과 유동성을 먼저 본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해 보여도 단기 외채와 비교한 유동성 비율이 악화되면 불안은 증폭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환율 충격은 금융시장에 머물지 않는다. 고용 임금 투자 소비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만든다.
결국 환율 위기는 단순한 외환 문제를 넘어 경제 전체의 체력을 시험하는 과정이다. 이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언제나 예상보다 크게 다가온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환율 위기의 양상은 다르지만 공통된 패턴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통화 신뢰 붕괴가 겹치며 페소 가치가 반복적으로 폭락했다. 금리를 급격히 올려도 자본 유출을 막지 못했고 환율 불안은 곧바로 물가 폭등과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그리스는 유로존이라는 보호막 안에 있었지만 재정 신뢰가 무너지자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며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환율을 조정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내부 긴축이 극단적으로 진행됐고 실업과 사회 불안이 장기화됐다. 터키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이 통화 약세를 가속화한 사례다. 금리 인하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환율 급등과 외화 부채 부담 증가로 되돌아왔다. 베네수엘라는 통화 발행에 의존한 재정 운영이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극단적 사례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환율이 무너지기 전 이미 신뢰와 정책 일관성이 흔들렸다는 점이다. 환율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외환 보유액보다도 신뢰라는 사실을 이 사례들은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시선을 한국 경제로 돌려보면 환율 변동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는 훨씬 입체적으로 나타난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 단기적으로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라는 현실이 놓여 있다. 에너지 원자재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마진은 빠르게 압박받고 이는 고용과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 가계의 체감은 더욱 직접적이다. 환율 상승은 곧바로 물가에 반영되고 이미 높은 금리 환경 속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생활비를 잠식한다. 부동산 시장 역시 환율과 무관하지 않다.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수록 유동성은 줄어들고 거래는 위축된다. 금융시장에서는 CDS 프리미엄과 국채 금리가 동시에 움직이며 국가 위험에 대한 평가가 조정된다. 이는 다시 외국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주식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외환 보유액과 금융 시스템을 크게 개선했지만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국면에서는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환율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산업의 이야기가 아니다. 임금 상승률, 소비 여력, 노후 자산 가치까지 연결된 한국 경제 전반의 생존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환율이 불안해질 때 가장 먼저 동원되는 수단은 금리 정책이다. 기준금리를 통해 자본 유출 압력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 기대를 제어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가계 부채 부담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자극하는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정책 당국은 외환시장 안정 조치와 유동성 관리라는 보조 수단을 병행한다. 외환 보유액을 활용한 시장 안정화 통화, 스와프 네트워크의 확보 단기 외채 관리 강화는 모두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치다. 재정 정책 역시 중요하다. 위기 국면에서 무분별한 지출 확대는 통화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과도한 긴축은 실물 경제를 얼어붙게 만든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배운 교훈은 명확하다. 정책의 일관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순간 시장은 가장 먼저 반응한다. 정부의 메시지 하나 발언의 뉘앙스 하나가 환율과 금리에 즉각 반영되는 이유다. 결국 환율 전쟁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은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관리하는 것이다. 시장이 믿을 수 있는 방향성과 준비된 대응 체계가 있을 때 환율의 파도는
통제 가능한 위험으로 남는다. 환율 전쟁의 시대에서 개인의 생존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먼저 중요한 것은 환율과 금리가 삶의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환율 상승은 단순히 해외여행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생활비 전반을 압박하고 금리 인상과 맞물리며 대출 이자, 부담을 키운다. 따라서 가계는 현금 흐름 관리에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 금리 변동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고, 단기 유동성 확보는 위기 국면에서 중요한 안전판이 된다. 자산 측면에서도 한 방향에 쏠린 구조는 위험하다. 부동산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의 균형은 환율 변동성 속에서 충격을 완화해준다. 외화 자산은 환율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무작정 추종하기보다는 목적과 비중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태도다. 자극적인 환율 전망보다 금리 CDS 유동성 지표처럼 구조적 신호를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환율 전쟁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시작되지만 그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지는 각자의 준비에 달려 있다. 불안에 휩쓸리기보다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 그것이 개인 차원의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 환율 전쟁의 끝자락에서 남는 질문은 단순하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가이다. 역사적으로 환율 위기는 한 번도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항상 같은 결말을 향해 움직였다. 준비된 경제는 충격을 흡수하며 조정의 시간을 벌었고, 준비되지 않은 경제는 신뢰를 잃은 순간 급격히 무너졌다. 한국 경제는 IMF 외환 위기라는 극단적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바꿔왔다. 외환 보유의 금융 규제 위기 대응 매뉴얼은 분명 과거보다 단단해졌다. 그러나 글로벌 환율 전쟁은 과거의 시험 문제와는 다르다. 고금리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재편은 동시에 작동하며 복합적인 압박을 만든다. 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냉정함이다. 숫자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공포에 과잉 반응하지 않는 태도다. 환율은 공포를 먹고 자라지만 동시에 신뢰 위에서만 안정된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각자의 위치에서 같은 원칙을 공유해야 한다. 지금의 환율 전쟁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일부다. 이 전환의 한가운데서 한국 경제가 선택해야 할 전략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체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전쟁은 위기가 아니라 시험으로 남게 된다. 환율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 이동의 속도를 직시해야 한다. 과거에는 자본이 국경을 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클릭 몇 번이면 수조 원이 이동한다. 이 속도는 경제의 체력을 그대로 드러낸다. 금리차가 조금만 벌어져도 단기 자금은 즉각 반응하고 외환 시장은 그 변화를 과장된 신호로 증폭시킨다. 문제는 이 과정이 실물 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기업의 생산 구조와 가계의 소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환율과 금리는 순식간에 변한다. 이 시간차가 위기의 체감 강도를 키운다. 금융시장은 이미 다음 국면을 바라보는데 실물은 아직 이전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간극 속에서 불안은 커지고 소비와 투자는 동시에 위축된다. 환율 전쟁은 단순한 통화 가치의 경쟁이 아니라 속도의 싸움이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제 주체는 언제나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환율 전쟁은
비용 구조와 생존 전략을 동시에 다시 쓰게 만드는 압력이다. 원화 약세는 수출 채산성을 개선하는 듯 보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편입된 기업일수록 환율 변동은 곧바로 원가 상승으로 돌아온다. 달러로 결제되는 원자재와 부품 가격이 오르면 마진은 빠르게 잠식되고 가격 전가는 수요 둔화라는 또 다른 위험을 낳는다. 여기에 외화 부채가 더해지면 환율은 손익계산서의 변수가 아니라 재무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이때 기업들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은 유동성이다. 단기 차입 구조 환해지 비율 현금 보유 수준은 위기 국면에서 생존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환율이 불안할수록 금융기관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자금 조달 비용은 상승한다. 이는 투자 축소와 고용 조정으로 이어지며 실물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환율 충격은 기업 도산을 통해 고용과 소비를 동시에 무너뜨렸다. 환율 전쟁의 한가운데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방향성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살아남는 기업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에 집중한다. 금융시장에서 환율 전쟁의 파장은 가장 먼저 채권 시장에서 드러난다. 국채 금리는 단순한 이자율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의 가격이다. 환율 불안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 위험을 반영해 국채를 줄이고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장당히 금리차가 흔들리면 경기 전망에 대한 시장의 해석도 바뀐다. CDS 프리미엄의 움직임은 더 미묘하다. 숫자는 작게 변하지만 그 방향은 위험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CDS가 오를 때 시장은 이미 최악의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은 이 신호를 따라 움직이고 기업 대출 조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가계가 체감하는 변화는 뒤늦게 나타나지만 그 강도는 결코 약하지 않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격차 신용대출 한도의 축소 금융기관의 보수적 태도는 일상의 선택을 바꾼다. 환율 전쟁은 이렇게 금융 시스템의 미세한 조정을 통해 서서히 확산된다. 위기가 폭발하기 전 이미 시장의 가격은 경고를 보내고 있다. 환율 불안은 결국 실물 경제의 심리 지표를 먼저 흔든다. 기업과 가계가 느끼는 불확실성은 숫자보다 빠르게 행동을 바꾼다. 기업은 신규 채용을 미루고 설비 투자를 연기하며 현금 보유를 늘린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큰 지출 결정을 뒤로 미룬다. 이 집단적 선택은 경기 둔화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자기 강화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감소하고 매출 감소는 다시 고용과 임금을 압박한다. 환율 상승이 촉발한 불안이 실물 경기의 하강 압력으로 전이되는 순간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더해지면 충격은 배가 된다. 유동성이 줄어들수록 거래는 얼어붙고 가격 조정은 심리를 더욱 위축시킨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위기의 핵심은 숫자보다 심리였다. 신뢰가 무너진 순간 경제 주체들은 동시에 방어 모드로 전환했다. 환율 전쟁의 진짜 위험은 환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환율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행동 변화에 있다. 이 변화를 읽지 못하면 대응은 늘 한 박자 늦어진다.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는 환율 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과거에는 달러의 방향만 읽어도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축이 동시에 움직인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고 유럽은 성장 둔화 속에서 통화 정책의 선택지가 좁아진다. 중국은 경기 부양과 환율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자국 통화의 급격한 약세를 원하지 않지만
경쟁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환율은 정책의 결과이자 제약이 된다. 한국처럼 개방도가 높은 경제는 이러한 글로벌 결정의 영향을 빠르게 흡수한다. 수출 경쟁력 자본 유입,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가 서로 충돌할 때 선택의 부담은 커진다. 환율 전쟁은 어느 한 나라가 주도해서 끝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 속에서 작은 정책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이 국제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선택은 언제나 수동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조를 읽을 수 있다면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도 전략은 만들어진다. 환율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정책의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단기 안정과 중장기 성장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높이면 자본 유출 압력은 완화될 수 있지만 내수와 고용은 위축된다. 반대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면 통화 약세와 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든다. 이 균형의 문제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선택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 비중이 높고 가계 부채 규모가 큰 구조를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작은 변화도 파급 효과가 크다. 외환 보유액의 절대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느끼는 사용 가능성이다. 필요할 때 실제로 개입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숫자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 또한 정책 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책 수단이다. 불확실한 메시지는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상상력은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을 키운다. 환율 전쟁의 한복판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일관된 방향과 예측 가능한 대응이다. 시장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지만 준비된 태도에는 시간을 준다. 이 시간을 벌 수 있느냐가 다음 국면을 결정한다. 환율 전쟁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는 더욱 선명해진다. 처음에는 숫자로만 보이던 환율과 금리의 변화가 고용의 질과 안정성으로 이어진다. 기업이 비용 압박을 받으면 가장 먼저 멈추는 것은 신규 채용이고 그 다음이 비정규직과 외주 구조의 조정이다. 임금 상승률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실질 소득은 서서히 깎여 나간다. 이 과정에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 환율 불안이 장기화될수록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타격은 더욱 크다.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면 창업과 확장은 어려워지고 이미 대출을 안고 있는 계층은 금리와 환율의 이중 압박에 놓인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실업의 고통은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집중됐다. 환율 전쟁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충격을 주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빠르고 깊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환율 문제는 단순한 것이 지표의 논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연결된 문제다. 이 지점을 외면하면 위기는 경제를 넘어 사회적 균열로 확장된다. 이 지점에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이 다시 부각된다. 환율 전쟁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조정만으로 충격을 흡수하기는 어렵다. 고용보험 금융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은 단기 처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뢰를 지탱하는 구조물이다. 위기 국면에서 가계와 기업이 완전히 방어 모드로 전환하지 않도록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유동성은 공포가 전염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은행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환율 변동의 충격은 완화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제도는 존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신뢰가 중요하다.
지원의 속도 대상의 정확성 정책의 일관성은 모두 시장과 개인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율 전쟁의 시대에 사회 안전망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이다. 이 보험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을수록 충격은 분산되고 회복의 시간은 짧아진다. 환율 전쟁은 산업 구조의 재편을 가속한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환율에 민감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의 격차는 벌어진다. 수출 비중이 높고 환해지 역량을 갖춘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흡수하지만 내수 의존도가 높고 원가 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타격을 먼저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산업 전반의 가격 결정력이 재조정된다. 환율 상승은 단기 수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으나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는 일시적이다. 반대로 고부가 가치 산업은 환율 변동 속에서도 마진을 방어하며 시장 점유율을 넓힌다. 환율 전쟁은 결국 경쟁의 기준을 바꾼다. 값싼 통화에 의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생산성 기술, 공급망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체질 전환을 요구한다. 이 전환에 실패하면 환율은 방패가 아니라 족쇄가 된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은 환율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진다. 금융가계의 관점에서 환율 전쟁은 자산 배분의 원칙을 다시 묻는다. 단기 수익을 노린 방향성 투자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위험해진다. 환율이 급변할 때 자산 가격의 상관관계는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고 기대했던 분산 효과는 약해질 수 있다.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유동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만기 구조가 짧고 현금화가 쉬운 자산은 불확실성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가 된다. 외화 자산은 환율 방어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통화 간 금리 차와 환전 비용 변동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은 환율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보이지만 금리와 유동성을 통해 깊게 연결된다. 거래가 멈추는 국면에서는 가격보다 시간의 비용이 커진다. 보험과 연금 같은 장기 설계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은 실질 가치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 전쟁의 시대에 가계 재무의 핵심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큰 수익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전략이 결과적으로 생존 확률을 높인다. 이러한 원칙을 지킬 때 개인은 거시의 파도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환율 전쟁이 심화될수록 국가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은 다시 부각된다. 단독 대응은 단기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통화 스와프는 위기 시 유동성의 숨통을 트이우는 장치로 작동하고 금융 규제의 공조는 자본 이동의 급격한 쏠림을 완화한다. 실제로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스와프 라인이 확대될수록 시장의 공포는 빠르게 진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다. 서로가 서로의 최후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될 때 환율 변동성은 제어 가능해진다. 동시에 다자 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 IMF의 감시와 지원은 위기 관리의 기준선을 제공하고 국가 간 정책 일관성을 촉진한다. 물론 공조는 쉬운 선택이 아니다. 각국의 정치 일정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개방도가 높은 경제는 국제적 연결망을 전략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환율 전쟁의 시대에 고립은 위험을 키우고 연결은 시간을 벌어준다. 이 시간은 조정과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자원이다. 앞으로의 환율 전쟁은 과거와 다른 무대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실시간 데이터의 보급은 시장의 반응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다. 알고리즘 거래와 자동화된 자본 이동은 인간의 판단보다 먼저 움직이며 변동성을 증폭시킨다.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결제 시스템의 변화는 통화 주권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 있다. 환율은 더 이상 외환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결제 인프라와 금융기술 전반에 걸쳐 작동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보의 비대칭은 또 다른 위험이 된다. 일부는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지만 다수는 변화의 원인을 체감하지 못한 채 결과만 받아들인다. 이 격차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환율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적응력이다.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개인의 인식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환율의 파도는 더 잦아지고 더 복합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환경에서 살아남는 경제는 방향을 맞추는 곳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곳이다. 환율 전쟁의 압력이 누적될수록 세대 간 격차도 더 뚜렷해진다. 고정 자산과 안정적인 소득원을 가진 세대는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이제 막 자산을 형성하는 세대는 환율과 금리의 변동을 정면으로 맞닥뜨린다. 주택가격 대출이자 생활 물가는 동시에 움직이며 선택지를 좁힌다. 이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로 달라진다. 어떤 세대에게 환율은 투자 기회일 수 있지만 다른 세대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소비 패턴과 정치적 선택,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겪었던 변화도 결국 세대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환율 전쟁은 단순히 경제 지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시간표를 다시 쓴다. 한 세대가 겪은 위기는 다음 세대의 행동 기준이 된다. 그래서 환율 문제를 논의할 때는 단기 안정뿐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까지 함께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핵심이다. 환율 전쟁 속에서 교육과 정보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 과거에는 경제 위기가 일부 전문가의 영역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개인의 선택 하나하나가 환율과 금리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환율을 예측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데 집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금리 유동성 국가 신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되면 공포는 줄어든다. 정보는 불안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방향 없는 두려움을 구조적인 인식으로 바꾼다. 이 차이는 위기 대응에서 결정적이다. 교육과 미디어가 자극적인 전망보다 구조를 설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환율 전쟁의 시대에는 모든 시민이 일정 수준의 경제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된다. 이해하지 못한 위기는 과장되고 과장된 위기는 불필요한 혼란을 만든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한 사회는 충격 속에서도 비교적 질서를 유지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환율 전쟁의 국면이 길어질수록 결국 남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위험을 피할지는 결정할 수 있다. 국가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기업은 성장과 안정 사이의 균형을 선택해야 하며 개인은 소비와 저축 투자와 방어 사이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선택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쪽의 무리한 선택은 다른 쪽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환율이 불안한 시기에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그 비용은 시간이 지나 더 크게 돌아온다. 반대로 지나친 공포로 모든 결정을 멈추면 기회는 사라진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환율 전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전이다. 순간의 승패보다 지속 가능성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불안은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점검해야 할 경고에 가깝다.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이다. 이 시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한국 경제의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이다. 환율 전쟁 속에서 단기적인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조적인 체력 강화 없이는 어떤 안정도 오래가지 않는다. 재정과 통화 정책의 조합은 위기 대응의 기본이지만 그 효과는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에 의해 제한된다. 수출 다변화, 에너지 의존도, 완화 공급망 안정은 환율 변동에 대한 내성을 키운다. 금융 부문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줄이고 유동성 관리의 기준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 가계 부채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금리와 환율의 충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정상으로 착각하지 않는 태도다. 환율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늘 숫자 뒤에 숨어 있다. 환율 전쟁의 시대에 생존 전략은 위기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기능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이 구조가 갖춰질 때 환율은 공포의 신호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변수로 바뀐다. 환율 전쟁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환율은 여전히 오르고 내리며 불안을 만들 것이고 금리와 유동성은 그때마다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환율 전쟁이 언젠가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상이 된 환경이라는 점이다.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경제는 위기를 완벽히 피한 경제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작동을 멈추지 않는 경제다. 국가는 신뢰를 관리하고 기업은 변동성에 대비하며 개인은 구조를 이해하고 과도한 공포를 경계한다. 이 세 축이 동시에 균형을 이룰 때 충격은 위기가 아닌 조정으로 남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얻은 가장 큰 교훈도 여기에 있다. 숫자는 흔들릴 수 있지만 구조와 신뢰는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환율 전쟁의 한복판에서 필요한 것은 예언이 아니라 태도다. 과장된 낙관도, 마비된 비관도 아닌 냉정한 인식과 준비된 선택. 그 태도가 쌓일 때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 현실은 지금 이 순간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